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어땠어요? 장 괜찮으셨어요? 별로였어요? 좀 끌어올리는 듯 하더니 지지부진하게 마무리했죠, 그죠? 그죠? 금요일날도 하락했고, 언제지? 수요일부터 안 좋았잖아요. 수, 목, 금 3일 연속으로 안 좋았던 거에 비춰보면은 이렇게 의미 있는 반등은 아니죠, 그죠? 엔터주 얘기 한번 조금 해드릴까요? 엔터주 얘기. 엔터주 제가 오늘 보니까 이 친구가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SM이거든요. SM 보이시죠? 지금 미쳤어요 그냥. 그죠? 불과 5월 14일날 샀잖아요. 이날 31,000원에 5월 14일날 3만원이죠. 3만원에 5월 14일날 샀잖아요. 100% 넘게 올랐어요 지금. 쥐도 새도 모르게 오르고 있죠, 그죠? 만약에 1억 넣었으면 2억 3천 됐겠네요, 그죠? 이날 5월 14일이어봤자 지금 한 두 달밖에 안 됐잖아요. 두 달 새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게 왜 이럴까 하고서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엔터주, 아까 여쭤보셨으니까 좀 얘기 조금만 해드릴게요. 많이 오셨으니까요. SM이 있잖아요.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어요, 그죠? 왜 그러느냐, 6월 음반 판매량 혹시 보셨어요? 그 6월 음반 판매량이 나왔거든요. 근데 하이브랑 거의 별반 차이가 없을 만큼 많이 나왔어요. 둘이 합쳐가지고 200, 아니다, 각각 200 몇만 장 나갔잖아요. 그래서 시장 점유율 보니까 66%더라고요, 둘이 합치면은. 그죠? 그 밖에 이제 중소형 엔터주들의 이제 성적도 나쁘지는 않았거든요. 이거는 그 케이팝 전체가 역사상 최대 실적을 계속 당겨가면서 가고 있거든요. 다음 달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더라고요. 하반기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뭐가 중요하냐면 콘서트가 없어요. 콘서트가 없는데도 이렇게 나왔어요, 매출이. 그러면은 엔터주들이 이제는 좀 구조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그 국면이다라고 저는 좀 보거든요. 예전에는 우리가 사실, 예전도 아니고 최근에는 좀 뭐라 그래야 될까, 귀로 듣는 거는 스마트폰 좀 어플리케이션의 역할이 컸잖아요. 스마트폰 역할이 컸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요번에 이제 음반 판매량이 이렇게 급증했다는 거는 저는 상징적 의미가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음반 판매가 좀 주춤하기 시작했던 지점이 거기잖아요. 인터넷의 보급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무분별하게 막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저작권 개념이 없던 시절에 지속돼 왔었던 막 그런 무분별한 그런 시절이 지나가고 나서 이제 실용성의 부재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과도기를 계속 거쳐왔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점차 이게 음반 시장이 다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시작점은 전 케이팝이라고 봐요. 그래서 케이팝 열풍이 좀 불어오면서 이렇게 해외 콘서트 비중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자리가 잡혀가는 그런 하나의 또 문화라고 보기도 하는데, 외국인이 무슨 야 나 BTS 듣게 멜론 좀 켜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비 형태의 어떤 뭐 좀 구조적인 전환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밖에 뭐 굿즈라든지 뭐 화보 같은 것도 좀 부수적인 요소로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엔터주들이 좀, 저는 어느 정도는 좀 다시 가치가 재평가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막 움직이는 거는 큰 틀에서 그거죠. 오프라인 매출 없이, 공연 없이 이뤄낸 성과잖아요. 그게 이제 좀 크게 뭐 이렇게 주가에 반영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플랫폼 시대를 맞으면서,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자, 플랫폼 시대를 맞으면서 온라인 공연 문화도 이제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거든요. 팬 미팅도 그런 형태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공연의 시대부터 시작되죠, 그죠? 공연 시대가 이제 음반 시대로 연결이 됐었고, 그리고 지금은 다시 플랫폼의 시대가 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시대의 흐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PER을 좀 보다 확장시켜줘야 되는 주된 그 원인이다라고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있잖아요. 그 주요 엔터주들의 합산 매출을 제가 다 살펴봤거든요. 그랬더니 플랫폼 영역만 떼어놓고 보니까 2018년도에 한 자릿수였거든요. 1%대였던 것 같은데, 이때부터 시작돼가지고 지금 플랫폼 영역의 매출이 전체 비중이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넘어요. 그래서 급증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는 이게 앞으로는 성장 산업으로 좀 분류를 하면은 되겠어요.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말 나온 김에 제가 메타버스랑 연결해서 살짝 봐드릴까요? 메타버스도 많이 여쭤보셨잖아요. 메타버스와의 연결 지점도 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보냐면은, 자 보세요. 메타죠, 그죠? 메타, 요게 가상이잖아요, 그죠? 가상 뭐 무슨 초월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유니버스를 결합한 형태가 메타버스잖아요. 합성어잖아요. 그죠? 유니버스는 우주죠. 그죠? 합성, 가상현실의 합성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묶어가지고 유니버스죠. 시외버스 이런 거 아니고. 그죠? 메타버스가 이제 미래의 먹거리로 우리가 차츰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근데 이거는 결국은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중국이라든지 미국이 지금 이쪽 플랫폼 때문에 계속해서 IT 가지고 싸움을 하고 있다, 패권 싸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장 주도권 잡으려고. 업자라서,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업자라서 그래요. 이 친구들이 잘 알거든요. 이게 이제 차후에 이제 미래 먹거리 가운데서 굉장히 큰 영역이 될 것이다라는 걸 두 친구들이 알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걸 가지고 IT 패권 싸움도 굉장히 심한 단계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거는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그러면은 가지고 있는 무기는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는 케이팝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요게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저는 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어떤 테마가 있잖아요. 지속성을 가지려고 한다면 대체 수요가 없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가령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좋아하는 그 음악 가운데 그 뉴올리언즈에서 시작됐던 그 흑인 특유의 감성이 이렇게 묻어난 음악을 재즈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게 재즈라는 하나의 장르가 돼가지고 지금은 카테고리를 완성시켰죠. 그죠? 여기에다가 만약에 남미 쪽에서 나왔던 라틴 음악 있죠. 라틴 음악을 현대화 시킨 게 보사노바잖아요. 브라질 감성을, 그러니까 보사노바라는 하나의 장르를 만들어 줬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케이팝도 이제는 하나의 독립된 필드를 좀 확보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그 뭐라 그럴까, 독창성을 딱 가지고서 이런 뭐 재즈라든지 라틴이라든지 보사노바처럼 어떤 하나의 장르로 딱 완성이 되려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체계화가 돼야 되겠죠. 그죠? 아직은 이제 시작 단계라고 저는 하나의 영역을 구축하기 위한 계단을 밟고 있는 단계라고 보거든요. 이거를 BTS가 만들어줬다고 보는 사람이 저는,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산업 설명하면서 제가 플랫폼하고 마케팅이 결합되면 폭발할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말하는 SNS라는 게 있죠. 그죠? 이게 많이 쓰이고 있는 말이잖아요. 지금 사회관계망 서비스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는 SNS를 남녀 불문하고 다 하잖아요. 뭐 그 나이 상관없이. 그죠? 웬만하면 다 하잖아요. 이게 기존에는 어떤 뭐 통신 수단으로 시작이 됐죠. 그죠? 근데 여기에 점차적으로 이제 마케팅이 결합이 되기 시작하니까 시너지가 얼마나 크게 나는지를 보여줬죠. 누가 보여줬죠? 카카오가 보여줬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존의 네이버가 보여줬죠. 이게 얼마나 컸어요. 그죠? 완전 공룡 기업을 만들어 줬잖아요. 그죠? 이 구조를 생각해보면 되게 쉬워요. 얼마나 삽시간에 공룡 기업을 만들어냈는지를 생각해보면 쉽거든요. 근데 한계점은 있죠. 페이스북이라든지 구글처럼 어떤 글로벌화 시키지는 못했어요. 그죠? 거기서 한번 딱 하고서 그 브레이크가 걸려있는 상태죠 지금. 그죠? 그런데 케이팝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BTS라고 할 수 있어요. BTS를 구체적으로 얘기하자 보면은 국경이 없어요. BTS는. 그죠? 뭐 북미라든지 아시아, 유럽, 미국 아예 상관없이, 관계없이 지금 미쳤잖아요. 아주. 그죠? 그래서 기존의 IT 강자들 있죠.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요런 친구들이 갖지 못한 게 테마잖아요. 그죠? 어떤 재료잖아요. 재료의 부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글로벌화 될 수 있는 재료의 부재란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엔터는 있잖아요. 국경에 관계없는 재료는 가지고 있어요. 근데 IT 기술력은 없죠. 그래서 그 NC와 카카오가 그 만났고, 그 다음에 네이버와 그리고 하이브가 만났죠. 그래서 이 친구들의 연결고리의 시작점이 전 여기라고 보는 거거든요. 각각 재료가 없고 기술력이 없는데 그걸 같이 만난 거예요. 연결시킨 거예요. 그래서 엔터 같은 경우는 하이브에 그런 신선한 재료가 있었죠. BTS라는 그쪽. 그래서 그 시작점인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브이라이브를 통해 가지고 하이브랑 연결이 됐죠. 그죠? 브이라이브에 2천억 들여서 투자했잖아요. 하이브가. 그리고 반대로 네이버는 4천억 들여가지고 위버스에 투자했잖아요. 그 시작점이 이거예요. 그래서 위버스와 브이라이브의 뭐 통합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굿즈 판매하고 차후에는 소통 플랫폼을 하나로 묶겠다는 계산인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하이브 같은 경우는 4월이죠. 4월에 뭐 저스틴 비버라든지 아리아나 그랑데 같은 글로벌 유튜브 상위 포식자들이 속해 있는 미국 엔터 그 이타카 홀딩스를 거의 1조 넘게 들여가지고 인수합병 시켰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 하이브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유튜브 포식자 상위 1위부터 아마 한 7위, 8위까지 가운데서 대부분의 아티스트를 다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다시 이제 그 시점에 음반 그 매니지먼트 사업부를 물적 분할 시켜버렸죠. 그죠? 그래서 주가 계산이 되게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죠? 날짜를 묘하게 맞췄거든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와, 이거를 큰 노이즈 없이, 유증을 큰 노이즈 없이 물적 분할을 크게 노이즈 없이 주가 방어를 해내는 그 날짜 맞추기를 제가 보면서 그거에다가 준비되어 온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와, 이 사람 진짜 천재구나 했거든요. 저는 처음 상장했을 때 BTS 하나로 묶여가지고 저는 고평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상장 직후에 26만원인가에서 13만원까지 반토막 났었잖아요. 그죠? 그때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지나온 과정들이 하나하나 연결 흐름이 조금씩 나더라고요. 그러다가 준비된 과정들이 속속속 드러났던 게 이타카 홀딩스 때부터죠. 그죠? 그때 좀 소름 끼치더라고요. 저는 그 과정에서 BTS는 굳건하게 계속 터졌죠. 그죠? 네이버가 있잖아요. 진짜 바보가 아니거든요. 네이버랑 합작을 한다고 했을 때부터 저는 아, 이거는 뭔가 있었겠구나 했거든요. 선수란 말이에요. 네이버는 진짜. 그래서 선수와 선수가 만났으면 이거는 무슨 내용이 좀 있겠다라고 했는데 이거였죠. BTS 리스크잖아요. 그죠? 결국은 BTS 온리니까 BTS 리스크가 되는 거죠. 이 친구들이 뭐 군대 간다든지 어떤 흥행력이 감소한다든지 해버리면은 그게 이제 약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요 리스크를 가지고 다양한 이제 사업 전개를 시키면서 사업을 확장시켜 가면서 해소시키고 있다라는 게 저는 하이브가 지금 가져가고 있는 방향성 중에 되게 긍정적이라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좀 사고의 유연함이라고 해야 되나요? 되게 날카롭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2의 BTS가 언제 어느 시점에 어디서 나올지가 좀 궁금해요. 그래서 판은 이미 깔렸어요. 판은 예전에 그 싸이가 대세였던 때랑은 비교하면 확실히 느낌이 좀 달라요. 제가 이 싸이 이분이 되게 잘 나가고 있을 때 해외 여러 곳에 있었거든요. 근데 간간히 제가 물어보면 싸이를 안다라는 느낌이었어요. 약간 이벤트성의 느낌이었다고 하면은 BTS는 좋아한다라는 느낌이거든요. 그쪽이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좀 다르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어느 산업이든 마찬가지인데 리스크가 아예 없는 산업은 절대 없죠. 그죠? 뭐 분명 리스크는 있을 거잖아요. 만약에 BTS 차후 2차 3차 BTS가 다 망했어, 그럼 이게 리스크가 될 건데 그거는 좀 본질적인 문제죠. 누가 나와도 망하면 망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튼 정리하면은 하이브 같은 경우는 어떤 목 좋은 자리에 뭐 만약 가령 예를 들어서 강남 한복판에 테이블이 엄청 많은 큰 규모의 식당을 이미 맛집이라고 여기 그 어떤 맛집이라고 소문난 식당을 하나 오픈을 하긴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음식만 잘 만들면 되죠. 그런 국면이라고 저는 엔터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하이브를 좀 중심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이브가 그 가지고 있는 뜻이 그거잖아요. 벌집인데 요 뜻이 그 대표가 생각했던 뜻이 확장, 그리고 연결, 그리고 관계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흘러온 방향성을 본다고 하면은 장명을 참 잘한 것 같아요. 요렇게 요게 맞거든요. 지금 흐름은 좀 지켜보셔야 되고, 제가 지금 메타버스 얘기하다가 갑자기 하이브로 갔는데 하이브랑 연결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튼 플랫폼하고 그 다음에 메타버스를 메타버스를 연결 지점의 측면에서만 얘기를 해본다고 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플랫폼 기업이잖아요. 네이버가. 그죠? 근데 요게 하이브랑 연결이 됐단 말이에요. 하이브는 엔터죠. 그죠? 위버스하고 브이라이브를 통합시키려고 하고 있죠. 그죠? 재료는 케이팝이에요. 그죠? 케이팝이죠. 요거를 얼마나 좀 맛있게 요리할 수 있는지는 네이버의 역량이 또 달려있겠죠. 그죠? 그렇게 하는 건데, 자 보세요. 네이버는 이미 제페토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죠? 제페토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요. AR이잖아요. 증강현실 아바타 서비스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2억 명이 넘어요. 사용자가. 그죠? 그러니까 AR은 그 얼굴 인식이라든지 어떤 뭐 증강현실을 통해 가지고 3D로 가상의 어떤 캐릭터를 만드는 개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요걸 가지고 다양한 이제 서비스 사용자들이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차후에는 아티스트하고도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기도 하고 그런 거거든요. 여기에다가 하나 더 한다면 무슨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어떤 뭐 옷이라든지 옷을 이렇게 입히잖아요. 옷도 입히고 막 헤어스타일도 막 반영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이템을 또 만듭니다. 그래서 요거를 사고 팔아요. 또 그 안에서 어떤 하나의 시장이 개척이 된 거죠. 그죠? 근데 2억 명 가운데서 대부분이 해외 이용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서
시장 안에 또 다른 마켓이 하나 형성되고 있다라고 본단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되면은 이용자가 계속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기존의 네이버와 그리고 엔터와의 결합을 말씀드린 거고, 여기 하나가 더 있죠. 사례가 카카오가 있죠. 그죠? 카카오는 NC소프트하고 어떤 협조장을 만들었어요. 그죠? 요거는 플랫폼 플러스 게임의 개념이거든요. NC소프트는 게임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존의 카카오 소속 가수들의 어떤 놀이터 같은 공간이 유니버스죠. 그죠? 여기서 이제 아바타를 활용한 어떤 무슨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렇게 사업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아가서는 이제 여기 하나 더 있죠. 어디였지? 현대차죠. 현대차하고 그 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통신 3사 하고 중소기업까지 다 합쳐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메타버스 산업 발전을 위한 어떤 동맹 체계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이거는 차후에 한국이 이제 글로벌화 되는 과정에서 좀 시장을 주도하자라는 취지가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들은 메타버스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이미 미국 같은 경우도.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좀 약하단 말이야. 그래서 요 동맹 그 체계를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라고 했었거든요. 그 배경이에요. 이게 만들어진 배경. 그래서 메타버스가 지금은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제대로 이렇게 상용화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 뒤에서는, 이면에서는 이런 작업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기존의 플랫폼 플러스 네이버와 하이브처럼 플랫폼 플러스 엔터가 첫 작품이라고 전 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제대로 나온 첫 작품이라고 보는데, 결합된 형태 첫 작품이라고 보는데, 그 접착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메타버스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이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그 카카오하고 NC의 플랫폼 플러스 게임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 접착제는 메타버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기본 개념이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가장 게임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편하죠. 그죠? 그냥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게임에서 메타버스를 입히면 끝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NC뿐이 아니에요. 컴투스도 있죠. 컴투스 설명드렸었는데, 이 친구가 위지익 스튜디오에 지분 투자했잖아요. 한 400 몇억 투자했잖아요. 그죠? 위지익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그 시각 특수 효과 전문 기업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CG하고 그런 쪽으로 굉장히 다방면으로 뛰어난 회사인데, 요걸 왜 인수했겠어? 지분을. 뻔하죠. 컴투스에서 만들려고 하는 차기작게 이제 생명력을, 이제 캐릭터에다 생명력을 불어넣어가지고 메타버스 기술력을 그러니까 장착시키려고 하는 거겠죠. 서머너즈 워라는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차후에는 이제 거기서 한 단계 나간다. 만약에 서머너즈 워가 좀 어느 정도 터진다, 뭐 흥행에 성공한다, 그러면 요걸 가지고 또 게임 캐릭터화 시키고 만화라든지 영화, 뭐 차후에 다양한 형태로 상품화 시키려고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파생 컨텐츠라 하거든요. 다양한 파생 컨텐츠가 나올 수 있는 산업이에요. 이렇게 플랫폼 플러스 게임이 결합이 된다고 하면요. 하나의 성공작만 있다고 하면요.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고, 캐릭터화 시키는 거는 여러분들 이해가 가장 편하시려면 펭수 생각해 보시면 돼요. 펭수 딱 하면 바로 떠오르죠. 그죠? 그리고 창작물의 개념은 이건 캐릭터고 이거는 창작물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파생되는 창작물인데, 파생 컨텐츠는 그 아이들 많이 보는 유튜브 채널 같은 거 있죠. 아이들 채널. 그거 생각해 보시면 가장 쉽죠. 그죠? 요런 형태예요. 요런 형태가 돈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하나의 재료를 가지고 상품화 시킨 다음에 마케팅을 활용해 가지고 사업 영역을 확장시키는 거. 여기에다가 플러스 그 게임 이용자라든지 뭐 어떤 이용자들이 현실감이라든지 몰입감을 좀 높여주기 위해서 메타버스를 결합시키면 여기서 또 새로운 어떤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이 창작된다라는 게 한 줄 핵심인 거죠. 메타버스에. 그죠? 단순하게 메타버스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산업과 산업의 연결 흐름이 나와줘야 좀 그 어떤 상품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 방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밖에 많아요. 게임사들 같은 경우도 한빛소프트도 있죠. 그죠? 그리고 어디야, 저기 카카오 자회사 하나 있잖아요. 프렌즈 게임즈 맞나요? 그런 기업들도 하고 있죠. 다. 그리고 여기서 차별화 나오는 거는 NC소프트죠.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아예 자체적인 기술 개발을 하고 있어요. 계속. 그리고 인력 육성도 엄청나게 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유니버스죠. 뭐 그죠? 아까 설명드렸죠. 팬하고 그 아티스트하고 직접 이제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모션 캡처도 하고 있고 뭐 AI 합성 이런 거죠.
요런 걸로 요런 걸 전부 다 만든단 말이에요.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시작은 이미 됐어요. 한참 전부터 메타버스 얘기는 한참 전부터 나오고 있었는데 이거를 제대로 시장에 딱 뭐 수면 위로 드러내게 했던 게 코로나였죠. 그죠? 코로나잖아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활용 범위가 높아지고 그러면서 점점점 시장이 커지고 있죠. 그죠? 앞으로 좀 재밌는 시장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엔터 게임 말고도 좀 다양하게 산업과 산업의 결합 그리고 뭐 그런 식으로 결합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자동차도 있잖아요. 자동차를 미리 증강현실에서 이렇게 시승해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현장감을 느낄 수 있게끔. 그죠? 그리고 건축물을 미리 다 집을 다 볼 수 있게끔 해줄 수도 있을 거고요. 그죠? 지도 같은 거는 이미 다 구현되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향후에 어떤 산업하고 어떻게 결합되고 어떻게 상품화 되는지 시장에서 얼마나 먹힐 수 있는지를 다 봐야 돼요. 이쪽 시장을 보려면. 그래서 여기서 하나 더 진짜 크게 성공하려고 한다면 글로벌 서비스 수요가 좀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대충 구조적인 면은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제가 하이브 그리고 네이버를 중장기적인 매력도가 있다라고 했던 이유가 이 지점이에요. 그래서 뜬금없이 제가 게임 관련주라든지 엔터 얘기를 괜히 했겠어요. 그죠? 그래서 청담 러닝도 마찬가지. 여기에다가 새로운 또 산업이 결합될 수 있는 게 교육도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도 마찬가지로 지켜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청담 러닝을 추천드렸던 겁니다. 중장기 투자 매력도가 높다고. 이제 다 연결되시죠?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죠? 좀 어려운데 그 생소한 단어들이나 이런 게 많아가지고 처음 보시는 분들은 어려우실 수 있는데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가상 캐릭터라고 보시면 돼요.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입체적으로 좀 캐릭터화 된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좀 더 현실화 시켜가지고. 유니티 소프트웨어라는 곳이 있거든요. 소프트웨어인데 여기 같은 경우 이 회사가 이제 메타버스로 아주 권위가 높은 회사, 미국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실시간 3D 컨텐츠를 만들어요. 여기서는 게임에서 시작해가지고 영화 그리고 건축까지 영향력을 다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한 100가지 있을 거예요. 그 기업들이. 근데 고객이 한 100개인데 거의 다 글로벌 대형 게임사들이 여기 다 납품이 아니라 다 그 글로벌 고객으로 두고 있어요. 이 회사가. 그래서 이쪽이 초창기에는 있잖아요. 그냥 어떤 뭐 단순하게 가상의 소통 도구 같은 느낌이 강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 이후에는 약간 세컨 라이프 같은 느낌으로 개념이 좀 확장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시장을 보려면 뭘 봐야 돼? 최초 시발점이 뭐라고 보냐면 저는 NC소프트가 처음 만들었던 리니지라는 게임이 있거든요. MMORPG의 어떤 할아버지 같은 느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 설명드렸잖아요. 이 게임이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자리를 잡았지만 초창기 때는 가상현실의 게임 캐릭터로 좀 그 두각을 나타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가상의 캐릭터를 가지고 사람들과의 그 처음 제작사가 여기까지 생각을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인과관계를 만들고 어떤 작은 사회를 만들었었어요. 그 게임 안에 또 다른 세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이 게임이 가장 성공하게 해줬던 저는 원동력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게임 여기서 더 나아간다 그러면은 뭐 게임 중독이라든지 그리고 뭐 게임 페인이다 하는 식으로 이때까지만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인식이 별로 안 좋았었어요. 우리나라 게임 산업 자체가 이 게임이 처음 나왔을 때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현실이죠. 지금은 현실인데 이 현실을 이 경계를 매직서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계가 지금 허물어지느냐 마느냐인데 이 경계가 반 정도는 좀 허물어졌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이걸 최초로 허물었던 게 결제 시스템이거든요. 결제 시스템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아이템을 결제해서 사는 시스템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게임 내에서도 하나의 사회로 인정을 좀 받기 시작했다고 저는 봐요. 왜 그러냐면 어떤 오랜 시간이라든지 뭐 노력의 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임 경험치 혹은 뭐 아이템이죠. 아이템이 되겠죠. 요런 거를 결제해서, 그러니까 어떤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은 그 시점부터는 이 매직서클이 한 반 정도는 열렸다고 좀 보는 사람이거든요. 언제나 있잖아요. 시장을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건 수요와 공급이거든요. 이거 기본이잖아요. 그죠? 수요와 공급이고 이걸 체계화시키는 게 돈이죠. 그죠? 이 구조가 나왔을 때 이제 상업화가 되는 건데, 이제는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게임 산업도 마찬가지인데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 범위가 점점 확장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실용성까지 잡는다 하면은 뭐 좀 더 크게 발전할 수 있겠죠. 그죠? 무궁무진하죠. 그래서 뭐 많아요. 제가 이쪽은 공부를 되게 오래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매력적인 기업을 찾아내지는 못했어요. 사실 그냥 조금만 그냥 돌아봐 드리면요, 많은데 엄청 많아요. 관련주가 잘 모르실 텐데 알체라가 대표적으로 있죠, 그죠? 무슨 AI 영상 인식이라든지 얼굴 인식, 페이스 인식이나 뭐 보정 어플 뭐냐 그거 카메라 어플 유명한 거 있잖아요. 거기에도 직접 스노우죠. 스노우에 직접 투자했었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었던 위직 스튜디오도 메타버스 관련주죠, 그죠? 여기는 CG 기술이란 말이에요. CG 기술이고 히어랩스라는 기업에 지분 투자를 하면서 메타버스 관련주로 굉장히 크게 알려졌죠, 그죠? 근데 상승분이 너무 커가지고 저는 좀 무섭더라고요, 여기는. 그리고 넷마블도 메타버스 관련주로 분류를 할 수도 있거든요. 참 애매해요, 여기는. 메타버스 쪽으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도 있는데 중심은 일단 게임주로 봐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M게임이 있죠. 오늘 잘 갔는데 오늘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다 튀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위에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었던 그 유니티 그 기업의 이제 플랫폼 제공 관련 어떤 라이센스를 협약했었어요, 옛날에. 좀 오래됐지 않았나?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로 계속 인식이 되고 있죠, 그죠? 간단하게 살펴만 드릴게요. 너무 길어지니까. 그냥 하이비전 시스템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는 원래는 그 뭐야 휴대폰용 카메라 모듈이나 아니면은 그 뭐지 무슨 부품 같은 거를 개발하던 회사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3D 프린트 기술이 막 이제 두각을 나타내면서 메타버스 관련주로 엮여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 좀 생경하네요. 그리고 많아요. 여기 이 밖에도 엄청 많아요. 자이언트 스텝도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또 뭐 있죠? 오티시스죠. 오티시스도 있고요. 다 잘 갔네 오늘. 난리 났네요, 그죠? 덱스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에이트1이 있죠. 그리고 뭐 있나요? 칩스 앤 미디어도 있고요. 나무가도 있는데 여기는 스마트폰 관련주로 엮어야 되는지 참 애매하네요, 그죠? 다날도 있을 거고요. 굳이 따진다면 텔레칩스도 있을 거고요. 드래곤플라이도 있죠. 오늘 엄청 잘 갔네요, 그죠? IM 뭐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선익 시스템도 자주 엮이죠. 요런 10% 넘게 상승을 줬네요. 오늘 난리 났네요, 그죠? 그 매력도는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를 바라보는 시각을 말씀드리면, 일단 국내 기업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일단 가시화된 재료에 먼저 투자를 하고 향후의 방향성을 보면서 차후의 산업에 투자를 직접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업 인프라가 좀 깔려 난 후에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여전히 문제점들이 제 눈에는 좀 보여요. 그러니까 우주항공 그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어떤 산업이 자리를 잡기 전까지는 과도기를 거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 예를 들면 가상현실에 너무 몰입을 하다 보면은 또다시 이제 우리는 고전이라든지 그리고 낭만이라는 이런 단어를 사람들은 좀 찾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또 결국에는 오프라인 시장의 붐을 다시 이뤄낸다고 하든지 클래식 해가지고, 혹은 뭐 저연령층들이 있겠죠. 저연령층, 그러니까 아이들이 있겠죠. 아이들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정부 규제라든지 혹은 뭐 그로 인한 탈선, 범죄, 뭐 게임으로 국한해서 본다 그러면은 유료 그 결제 시스템에 대한 뭐 폐해라든지 향후에 나올 수 있는 좀 문제점들은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얼마나 좀 뭐라 그럴까 좀 뭐 크게 탈선하지 않게 연착륙 시킬 수 있는지, 좀 시장을 그런 식으로 안전하게 이렇게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지를 좀 보고 나서 투자를 하고 싶어요. 저는 단기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코로나 막바지 국면에 나올 수 있는 문제점들도 있잖아요. 오프라인 활동 재개죠, 그죠? 오프라인 활동 재개가 크게 나오면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플랫폼에 대한 피로감의 노출도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프라인 시장에 집중될 수 있는 보복 소비 문제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그런 쪽으로는 좀 눌릴 수 있겠죠, 그죠? 지금은요, 정반대로 저는 게임이 아니라 소비주죠. 소비주 중심의 투자가 좀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역발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의 그 중심주는 메타버스였죠, 그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메타버스도 결국은요, 있잖아요. 그때도 잠깐 설명드렸는데 진단키트로 시작됐던 작년에 빅이었죠, 그죠?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중심으로 한 성장주 위주의 테마가 확장되었다라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해석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확장되고 있는 국면에 있는 기업들보다는 눌려있는 소비주 위주의 투자가 어떤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타버스 하도 말씀하셔가지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아서 설명드렸고, 원래는 제가 책으로 쓰고 싶었던 분야 가운데 하나였어요. 근데 차후로 좀 미뤄뒀었는데 책이 나오게 됐을 쯤 되면은 뭐라는 거야 이제 와서 이 늙은아 막 이렇게 하실까 봐서 지금은 반 포기한 상태예요. 그냥 열심히 응원만 할게요. 아시겠죠? 이 관련된 기업을 하나, 제가 그 공부를 했던 기업을 하나 그냥 소개시켜 드릴게요. 지금 많이 보실 때 할게요. 기업 달라고 자꾸 하시죠? 오늘은 제가 GS 리테일을 한번 드려볼게요. GS 리테일도 기존에 제가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죠, 그죠? 괜찮다고. 자, 보세요. 기존에 제가 어떤 그 영상인지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언젠가 제가 그 기존에 제가 1인 가구 증가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1인 가구 증가 추이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자, 1인 가구 증가가 시작되면은 식품이라든지 필수품, 그리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수요가 좀 크게 늘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쪽 서비스업이 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달 드렸었잖아요. 근데 그게 코로나가 끝나도 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코로나 끝나도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에 대한 얘기를 제가 조금만 해드려 볼게요.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요 핫하죠. 지금 굉장히 핫하죠. 이커머스 그리고 플러스 퀵이라는 단어의 합성어가 있어요. 퀵커머스라고 하죠. 이게 요즘 시장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잖아요. 그죠? 이쪽 시장에서 새벽 배송을 이제는 너도 나도 다 하죠. 새벽 시장을 처음 만들었던 게 마켓컬리잖아요. 그죠? 마켓컬리도 마찬가지인데 기존에 없었던 어떤 하나의 새로운 시장을 구축해줬어요. 이쪽 시장을. 그래서 GS 리테일 같은 경우도 GS25죠. 마찬가지 우동마트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 동네 마트잖아요. 그래서 과일이라든지 채소, 샐러드, 뭐 육류, 뭐 그런 계란이라든지 빵 이런 거가 주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중장기적으로는 이게 홈쇼핑 수요랑도 연결고리를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주의 깊게 보고 있거든요. 아직 이쪽 시장 규모 자체를 가지고 규모의 경제로 보기에는 좀 판단하긴 이르죠. 그죠? 그냥 상징성 정도로 인식을 해야 되는 단계다라고 보고는 있긴 한데, 어쨌든 시장 흐름을 제 정방향으로 따라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퀵 시장도 마찬가지인데 발전 가능성이 저는 되게 무궁무진해질 거라고 보거든요. 예전에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그 산업하고 그 얘기하고 딱 결합시켜서 보시면은 이해가 진짜 한방에 될 건데, 이쪽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편의점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향후에 오프라인 매장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대규모 물류센터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물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근데 여기에다가 온라인 채널을 하나 지금 추가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쪽 시장이 만약에 하나하나 성장을 하기 시작하면은 전체 물류 소비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눌렸을 때가 기회죠. 그죠?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죠. 그죠? 근데 보자고요. 한번 탄력이 어떤지를. 죽었을 거예요. 어느 정도는 잘 가기가 힘들죠. 지금은요. 그래서 보면은 약하죠. 확실히. 그죠? 눌렸는데 36,000원 정도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하단을 좀 한두 차례 정도만 열어놓고 대응하면은 이 정도 매물대만 소화해 준다. 그러면 차후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니까 경기 회복 국면까지 데려가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GS 리테일인데 또 이걸 가지고 이런 분들만 빼고 사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일 당장 뉴스가 딱 나왔어. 근데 야, 코로나 확진자 1,500명이라는데 너 죽을래? 미쳤어? 약간 아시죠? 이런 분들만 아니시라면은 지금 영매수 찬스로 반대로 잡기에는 괜찮죠. 그죠? 그런 분들 아니시라면은 중장기 투자 매력도에서 괜찮다고 보는 사람이고, 경기 회복 국면까지 끌고 간다라는 개념으로, 단기 개념으로 잡고 대응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 끝냈는데 너무 뿌듯하네요. 그죠? 오늘 좀 빨리 했는데 또 괜찮으세요?